제가 이제 강의한 지 7년이 됐는데요. 강의의 모든 핵심이 오늘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GPL 투자를 했는데 경매 들어가서 배당금을 1억 8,900을 받았어요. 한꺼번에. GPL은 매일매일 이자를 받는데 매달 이자를 받는데 경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은행하고 똑같죠. 은행에서도 5개월 이자가 안 들어오면은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을 대상으로 이제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 낙찰이 되고 잔금을 치르면은 그 잔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서 대출 채권을 정리를 하죠. GPL도 똑같아요. 우리는 매달 이자를 받지만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은 경매 신청해서 배당받은 사례를, 그 다음에 제가 투자해서 배당받은 사례 1억 8,900, 6,300만원, 7천만원, 그 다음에 1억 8천만원, 2억 7천만원 배당받은 사례가 오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지금까지 GPL 투자해서 매달 이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경매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배당받는 방법도 있다. 그게 결국 NPL이거든요. 은행에서 이제 1억을 대출을 하면은 1억 2천 근저당 설정을 해요. 그런데 5개월 동안에 이자가 안 들어오면은 법원에서는 경매 신청을 하죠. 법원에, 은행에서. 그런데 이 은행에서 경매 신청한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NPL 법인이 1억 2천의 채권을 근저당권 이전해 가져와요. 그리고 누군가 낙찰이 되고 잔금을 치르면 은행에서 배당받아갈 것을 NPL 법인이 배당을 받아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배당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파느냐 이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NPL을 알아야 될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차대조표 작성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KB 시세가 10억짜리가 있어요. 10억이면은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예요? 자, 사업자인 경우에는 80%까지 가능해요. 8억 하고 근저당 설정을 1억 2천을 했다. 자, 그런데 이게 대차대조표상에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대차대조표의 차변의 자산, 대변에 뭐라고 그랬죠? 자,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8억 원을, KB세가 10억인데 8억 원을 대출을 내보낼 수 있는 재원이 뭐예요? 은행에서는. 은행들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예금이죠. 정기예금. 정기예금, 자유적립적금, 여러분들에게 요구불 예금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100억이 있다. 그럼 100억 한도 내에 금융위에서 정한 60억까지 대출을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정기예금이 있고 8억 원이 대출이 나가면은 은행에서는 대출 채권으로 이렇게 8억 원 이렇게 찍히죠. 예금은 여기 100억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 대출 채권에 대해서 매달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손익계산서 차변에, 손익계산서에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이 대출 채권의 이자가 대출금 이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출. 이렇게 들어오고, 만약에 대출한,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으니까 대출 모집인들이 가져오는 대출을 1에서 2% 수수료를 줘요. 그럼 여기다 대출 모집인 수수료 은행은 경비 처리를 해요. 똑같이. 자, 그런데 이게 대출이 나갔는데 5개월 동안에 이자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지침이 뭐냐면은 이 돈은 자기들 돈이 아니니까 이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충당을 하라는 거예요. 충당. 요주인은 1%, 아니 정상은 1%, 요주인은 10%, 고정은 20%, 그 다음에 회수는 55%, 추정수수료 100%. 근데 5개월 동안에 이자가 안 들어온 경매에 들어간 피담보 채권은 고정에 해당돼서 20%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8억에 20%면 얼마죠? 1억 6천이 차변의 대손상각비 1억 6천, 대변의 대손 충당금 1억 6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대손상각비가 비용이니까 여기 대손상각비 1억 6천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해에 그 지점에 1억 6천이 단기 순이익이 안 나요. 그런데 이걸 NPL로 팔면은 30일에 잔금이 들어오거든요. 자, 이번 달에 지금 경매가 들어갔어요. 지금 3월 달에. 그러면은 아파트인 경우에 2차 가에 낙찰림 나갈 때 낙찰되고 60일 정도가 배당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내년 3월에 회계연도가 넘어가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줄여서 대손 상각비를 줄이기 위해서 단기 순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NPL을 파는 거예요. NPL의 장점이 뭐냐면은 1순위 근저당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을 사올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우리 GPL은 1순위도 있고 2순위도 있는데.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환입받고 대손 상각비를 줄여서 단기 순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NPL로 매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연체를 줄여서 BIS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방법이 있고, 직원들이 연체자들에서 전화하고 직접 찾아간단 말이에요.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NPL 매각을 해요. 자, 이게 내가 8억이라고 얘기했지만 80억이었으면은 16억 원의 대손상각비가 발생하면은 그 지점에 16억이 잉여가 안 나요. 연체가 늘어나서 BIS 비율도 낮아지고, BIS 비율은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8%, 12%, 14%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은행인데, 제가 금융기관에 지점장으로 있을 때도 고객이 전화 와요. 거기에 BIS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14%인데 했더니 안전한 은행이요. 예금하러 갈게요. 근데 BIS 비율이 6%다. 이 예금 다 빼요. 불안한 은행이라고 해서. 그럼 배드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서 결국은 대출이 여기 80억이 나가는데 예금 60억밖에 없다. 그러면 그 금융기관은 영업정지를 맡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한번 볼게요. 자, 오늘 NPL에는 론세일이 있어요. 론세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당받는 방식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은행의 피담보 채권 취급액 근저당권이 있어서 은행 배당받을 거 내가 배당받는 게 론세일. 채무인수나 입찰 참가조건부 사고정산 방식은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채무인수 방식에서는 은행의 채무를 이자를 감면을 받고 근저당 채권을 구계약과 신계약으로 인수받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찰 참가조건부 사고정산 방식은 9억짜리를 여러분이 8억에 계약을 해요. 그리고 1억 원은 나중에 다시 사후에 배상을 돌려받는 게 사후정산 방식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직접 유입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직영을 한다든지 인테리어에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PL을 주도하는 것들은 지금은 고시원 이냐, 공장용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기존의 공장을 유입을 해서 직접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재 공장 운영하는 사람한테 재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출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해 수수료. 근데 그분이 P2P를 전제에다가 냈는데 금감원에 금융에 허가를 해줬는데 P2P 사업을 안 하더래요. 금융에 점검이 나왔더래요. 어렵게 사업자를 내줬는데 왜 사업을 안 하고 있냐. 우리는 인재가 없어서 P2P를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접었다가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거는 플랫폼 사업자와 대부 사업자 두 개가 있어요. P2P 사에서. 그럼 P2P 사에서는 대부 사업자는 근저당 설정하고 투자자한테는 원리금 수치 증서밖에 안 줘요. 그럼 이 P2P사가 요즘 PF 때문에 없어져요. 그러면은 내 돈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전장치 하는 거는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근저당의 질권으로 들어가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담보물이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죠, 지금. 자, NPL은 넌 퍼포밍 론입니다, 이렇게. 불황을 먹고 사는 황금시장이라고 한때 그랬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자, 이 아파트 담보대출이 3%예요, 예전에. 지금 3.5, 4%다 그러면은 3.5에 약정금리 플러스 3%가 올렸어요. 2018년 2월 8일날. 그러면 6%밖에 배당을 못 받아요. 은행 NPL 채권을 사도 6%밖에 배당을 못 받아요. 과거에는 19.5, 18% 배당을 받았는데 17%. 그래서 NPL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내가 GPL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파트 담보대출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1층짜리 단독주택을 사서 NPL로 사서 경매를 해서 요즘에 NPL 시행하시는 분들이 전부 NPL 사업자를 내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올려요. 그러면 10억짜리면 7억에 살 수가 있어요, NPL로. 그 3억이 줄여들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익을 내는 방향이 생겼죠, 지금.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설렁탕 집이었는데 이것도 건물을 부시고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새롭게 벌어지고 있죠.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쪽에 근저당 설정을 하고 제 친구가 근저당에 질권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자, 대부 사업자가 근저당에 질권으로 들어가요. 안전장치로. 그러면 이게 경매가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질권자 우선 배당 동의서를 여기서 해달라고 해서 해줘서 들어가면은
이 사람 통장이 아니라 이 사람 통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개인이기 때문에 이 대부업체에서 이자를 받아서 27.5 세금을 떼고 이 사람한테 이자를 넣어주는 방법, 아니면은 여기서 대부사업자를 내고 세금 없이 이자 받던 바로 세금을 넣어주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근저당의 질권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개인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전세금 500만원 설정은 뭐냐면 취우선 변제금을 배제하기 위한, 그리고 GPL 질권대출을 받을 때 더 많이 받기 위한 거죠. 자, 이게 이제 경매가 들어갔어요. 자,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 이 당시 처음에 채무자가 자영업자에서 월소득 400만원이었고 1순위. 자, GPL은 내가 처음에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이라 했더니 인터넷에 떠드는 말들이 전부 후순위래. GPL은 후순위가 아니라 아파트 담보대출인데 지금 여기 1순위도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은행에서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은행에서는 LTV, 담보 비율을 따져요. 담보 비율. 뭐 수기지역은 40%다, 60%다. 그 다음에 DTI를 따져요. 내 소득 대비 대출 금리가 얼마나 하는지. DSR은 뭐냐면 내 소득 대비 DSR을 40% 또는 60%를 맞춰야 돼. 이게 이게 지금 풀어주지 않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DSR을 못 맞추고 있고, 사업자인 경우에 이 사람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사업자금은 80%까지 가능한데 80% 대출을 빼서, 자, 이건 8억 원을 빼서 사업자금을 어디다 썼는지 증빙을 하지 않으면은 3개월 이내에 계약액 상실해서 원금을 다시 회수해야 돼요. 사업자금은 자금용도 증빙을 해야 돼. 사업자금을 썼다는 자금용.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아니면 신용이 안 좋다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경매가 들어갔어요. 자, 재산세, 당해세가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질권자가 먼저 받았어요. 근저당, 대부업자가 1순위 근저당임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의 질권으로 들어간 사람이 배당을 먼저 받아버렸네요. 대부사업자가 먼저 배당받은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질권자 우선 배당 동의서가 들어가면은 질권자가 먼저 배당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배당표는 배당일 3, 4일 전에 비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자수송이 되어 있는 대부업체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배당표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체크계산서도 현장에 안 가고 전자수송이라든지 등기로 보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목적이 강의료를 다 빼주는 방법이 오늘 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사람은 자영업자고 월소득 400만원이고 역세권 1순위에 1억 6천 대출하고 근저당 설정을 2억 4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배당금을 6,300만원을 받아서 수익률이 39.92예요. 지금 이거 보면은. 자, 근데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 배당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소유자. 네? 채무자? 맞아요. 채무자, 소유자예요. 자, 소유자도 배당을 받아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사람은 2억 4천까지 배당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채무자한테 안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 거죠, 이 사람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2억 4천까지 배당받을 수 있어요. 자, 경매가 들어가면은 은행 채권에 이 2억 4천을 은행이다 그러면 이걸 내가 근저당권 이전해서 이 금액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정직하게 정상적으로만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한 3개월 받다가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에 들어가서 결국은 6,300만 원 한꺼번에 배당받았다. 중소기업체 과장급의 급여 연봉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이게 NPL입니다. NPL은 마지막에 누군가 낙찰이 되고 잔금을 치르면 잔금 치르고 60일 이내에 배당 신청을 해요. 그게 그 이후에 배당을 받은 거예요. 채무자금 소유자한테도 배당받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점이 뭘까요? 이 회사의 문제점이. 이 회사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전세권 500만원 근저당 설정했으면 500만원 또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경매 비용은 집행 비용의 영순위로 먼저 배당을 했잖아요. 영순위. 자, 저 전주에서 잠깐 살펴봤는데, 제가 지점장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저한테 10억을 예치했어요. 10억. 10억을 예치하고 의심이 많은 친구예요. 공장 제조업을 하는데. 그래서 10억을 월 복리로 한꺼번에 찾아갔어요. 2,100만 원. 근데 이 10억을 여기에 투자하니까 1년 만에 원금과 이자를 찾아갈 거를 한 달 만에 이 사람이 여기서 가라. 그리고 보험사에 즉시연금으로 5억을 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 안 되니까 그것까지 찾아가지고 15억을 하는데 월 얼마 들어오냐 했더니 3,500이 들어. 3,000. 그리고 1년에 1억을 쓴대요. 인건비 경비로. 아니, 경비 처리를 하는데 이번에 당기 순이익이 2억 5천이 났어요.
2억 5천이면은 법인세를 얼마 내야 된다고 했죠? 20. 자, 2억까지가 11%고 2억 초과는 22%니까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2억 5천에 22%면은 얼마를 내야 돼요? 5천 좀 넘네요. 그래서 인건비경비를 처리하거나 노란우산공제라든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처리를 했으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돈을 찾을 수 있었는데 세금을 그렇게 많이 냈다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 2억 4천에 대해서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경매가 들어갔는데 제가 2억 1,500 대출했어요. 그럼 대출 설정이 얼마가 돼 있죠? 3억 2,250 설정돼 있잖아요. 150%. 그래서 2억 1,500을 빼니까 내가 1억 1,000을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대출 나갈 때 지금 이 사람이 건축 자재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제 경매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지금 경매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10억짜리가 지금 13억까지 가요. 1순위는 광주 농협에서 있고 그다음에 2순위로 나갔는데 내가 배당받으면은 1억 1,000을 한꺼번에 배당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집은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어 4층, 5층을 본인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투자한 건이에요. 제가 투자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1순위 5억 8천 대출해주고 5억 8천에 150%면 8억 7천이에요. 자, 경매가 됐어요. 1순위에요. 이거는 1순위. 아파트도 1순위가 있다. 재테크는 잘했는데 얼마 주고 샀냐 했더니 6억 주고 샀어요. 6억 주고 전세를 끼고 산 거예요. 5억 5천을. 그래서 좀 있으면은 전세권도 가압류가 돼 있어서 돈을 갚아주고 대입변제 해주는 거에서 가압류인데 그 가압권도 다 배당을 받았죠. 자, 5억 8천 대출해주고 8억 7천 근저당 설정했는데 12억이 낙찰됐으니까 1순위니까 당연히 배당 다 받겠죠. 8억 7천에서 5억 8천을 빼면 얼마예요? 1억 9천이 1억 9천. 1억 9천을 배당 받는 거예요. 배당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5억 8천에 채권 취득 8억 7천이니까 1억 6천 3백인데 원금과 이자는 7억 4천 3백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배당받은 기간을 따져보니까 더 배당을 받았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그 건인데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GPM을 매일매일 돈 벌어주는 남자에 이거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총 대출 금액이 내가 나갔던 금액에 질권대출을 신협에서 질권대출을 받았어요. 신협에서 이 당시 신협에서는 5.5 1순위는 5.5로 근저당의 질권으로 대출 나갔는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수익률이 79.83이 나왔습니다. 자, 내가 투자한 대출권이에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게 이 사람 건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개인회생 신청해서 2년 동안 이자가 밀리고 3년째가 되는데 채권 취급액을 넘었어요. 그럼 경매 끝나면은 이 금액을 한꺼번에 배당을 받는 거예요. 경매 개시일정이 났으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게 이거죠. 4천인데 이자가 1,200을 한꺼번에 배당받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한 14억 정도 투자해서 한 달에 한 2,500 정도가 나오는데 보면은 6,500짜리가 있고 2,100짜리가 있고 5,000짜리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금리에 놀라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추가 대출에서 9천만 원 1억 7천인데 한 번도 안 밀려요. 이 사람은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 18, 17이에요. 17. 그런데 이 사람은 3개월만 쓰겠다고 해서 20% 약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1년째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근데 1억 3천이나 1억 7천이나 이자가 똑같아요. 130만 원. 금리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목적이 17%는 19%로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투자하겠다고. 그럼 투자자가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2%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강의 듣는 목적이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돈들은 자, 이것도 지금 경매 들어가는데 5천만 원이 배당 한꺼번에 배당받는 거예요. 5천만 원, 1,200만 원, 1억 700만 원. 이달 올해만 내가 배당받을 게 얼마냐면은 1억 7천만 원이 넘어요. 1억 7천. 이 이자만 가지고 내 연봉이 1억 7천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돈이 지금 내가 6억 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 14억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 또 올라가는 돈이 이달에 3억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내년에는 벌써 2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투자 금액이. 이런 투자는 없죠. 제가 봐도.